예, 지금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정당 정책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 방안과 입법과제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세미나를 겸하고 있지만은 그 국민의례를 잠시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럼 오늘 세미나의 공동 주최인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현권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장 김현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미래의 의제를 논의하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개최하는 공동 세미나에 그 취지를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님,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님,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건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발표를 준비해 주신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님, 여의도연구원 이인배 연구위원님,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님,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여영준 부연구위원님과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저희 미래연구원이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국회 신뢰 제고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초당적 미래 의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미래 대안을 함께 모셔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에도 이렇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21세기는 정말 독특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이 두 혁명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육성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공유해 주실 발표와 토론 내용은 우리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인재 육성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육성 정책의 방향에 공감대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축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홍익표 원장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 홍익표입니다. 이번에 국회 미래연구원과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인재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애써주신 국회 미래연구원 김영권 원장님, 그리고 여의도연구소 지상욱 원장님,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권 소장님,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토론, 발제 등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이 위기는 단순히 감염병 위기를 넘어서 전 지구적 변화, 그리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비대면 접촉은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4차 산업혁명, 즉 이 컴퓨터를 IT 산업을 비롯해서 AI 그리고 초연결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기존의 방식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이 각 정당의 그리고 각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히 교육 체계를 넘어서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미래인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정당 연구소들이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서 좋은 정책과 법안 그리고 이 관련된 예산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에 많은 분들 우려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세미나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의 공동 주최이신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님의 축사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지상욱 원장님께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셔서 사전에 영상을 좀 미리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사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연구원 지상욱입니다.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등 각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당의 싱크탱크들이 미래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국회 미래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 공동 세미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희망과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상 축사를 하여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서면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세미나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저도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과생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강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AI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재 양성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야의 싱크탱크들이 공동으로 내놓는 방안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화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의 공동 주최이신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권 소장님이 온라인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미래연구소하고 3당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과 입법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혹독한 코로나 겨울을 맞이해서 그동안 많은 모임들도 중지가 되고 예정되어 있었던 굉장히 많은 토론회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도 우리 국회 미래연구소와 3당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세계와 한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혁명의 파도 아래에서 산업과 사회 구조 전반이 바뀌고 있고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그리고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들의 소통 교육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원격 이 접촉들과 이 방식들이 늘어나면서 디지털화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디지털의 진화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이 단지 우리들이 일상의 어떤 소비 패턴들의 변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일하고 노동하는 패턴과 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극단으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에 없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직업과 일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대비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그런 대목에서 새롭게 변하는 미래의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고 그런 새로운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저희 국회미래연구소와 3당 정당연구소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가 디지털화만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녹색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미래의 화두를 함께 포괄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래의 인재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에 훌륭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일 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에도 감수성이 뛰어나고 녹색전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또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토론회를 지원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분들의 누구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토론을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서 함께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의 말씀 보내주신 세 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곧바로 제1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섹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하봉훈 경기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봉훈 교수님, 1섹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하봉훈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미래교육연구원 원장님과 3당 정책연구소 원장님들께서 이 시기의 엄중함과 고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일부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제는 각각 20분씩 예정되어 있고요. 토론은 각 10분에 관련되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원고 분량이라든지 내용의 폭과 깊이가 상당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시간 내에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발표 1번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련되어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발표 2번은 기후위기, 탈탄소 시대 인재 육성 일자리 전환 방안 관련되어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께서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토론으로 네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님,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 이용상 영남대학교 교수님 순으로 저희가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의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전생의 역량 증진에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전생의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그 평생학습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강조돼야 되냐, 그 역량은 바로 혁신적 포용 역량이다. 그리고 그 혁신적 포용 역량을 전 국민이 골고루 갖추려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평생학습권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구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의 특징을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다른 발제자분들께서도 기술 혁신이나 혁명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많이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러프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파괴적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기술 발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숙달과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지능 혹은 역량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적응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사람의 갖춰야 될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역량에 대한 고민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경제사회 구조의 융복합적 변화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그 기술 발달이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사회 전 영역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경제의 이런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증대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와 같은 효율성을 증가시켰지만 반면에 일상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전 세계적 감염병도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화가 다양한 형태로 서로 상호 의존성을 발생시키는데
어떤 결정, 그러니까 어떤 주체나 어떤 나라, 국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결정이 그 개인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그런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의 변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감염병 등등에 대한 수많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불확실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학령기에 있는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따라서 그 15에서 29세 청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연이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뭐 이런 이슈가 최근에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출산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따로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0.92명이었고요. 그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로 매달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전통적인 성역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다양한 사회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요.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존의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평생 고용으로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고요. 결국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평생학습 사회가 그래서 필요한데 그 평생학습 역량 기반의 평생학습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필요성을 저는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혁신의 관점에서는 전 생의 역량 증진, 사람의 역량 증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게 도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전 생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고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술 혁신에 대한 준비와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에 마이클 샌델 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미래 사회에서 기회를 얻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가 지닐 필요가 있고 그 각 개개인들이 각자 도생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한다,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적응하도록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용의 관점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자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삶에서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생의 역량 증진의 기회를 좀 시민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가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전생의 역량 증진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장시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시간 근로가 만성화되어 있는 피로 사회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6페이지 가시면 평생학습 실태 조사 7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장시간 노동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이제 이런 인적 자원의 혁신성의 저해 요소를 이제 양적, 질적, 숙련 수준의 불일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영양 수준, 그러니까 숙련 수준과 일자리 불일치,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정도가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불일치가 심한 나라에 속하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학을 추첨제로 선발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불일치, 전공 불일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OECD에서 매 5년마다 국제 성인 영양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학령기 아이들의 그 영양에 비해서 성인들의 영양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영양 수준, 그러니까 숙련 수준이 낮은 인력의 고용률은 높은 반면에 영양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의 고용률은 낮아요. 근데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좀 급격하게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의 고용률이 높고요. 영양 수준이 높은 경우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곳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양 수준별로 고용률 격차가 좀 작지만 임금 격차는 비교적 큰 국가에 속하는데요. 최근에 뭐 임금 격차가 뭐 감소하고 있지만 또 다음 차년도에 조사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학력별로 영양 수준을 측정해서 비교하면 대졸 이상 취업자의 영양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낮고 고졸 미만 학력자, 워낙 고졸 미만 학력자가 적기도 하지만 이들의 영양 수준은 좀 낮은 편입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이제 그 저스킬에서 고스킬, 레벨 1이 저스킬이고 레벨 5가 고스킬인데요. 저스킬에서 고스킬로 갈수록 그 영양 수준이 한국의 점수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레벨 5, 10페이지의 레벨 5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그 고숙련, 고스킬자의 경우에는 영양 수준이 상당히 다른 나라,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 7도 보시면은 한국은 이제 학력이 낮은,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과 같이 학력이 낮은 수준에서는 스킬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학력이 높은, 그러니까 핀란드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와는 달리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킬 수준이 좀 낮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자리 질적 불일치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영양 수준이 높은 인력의 고용률이 낮다. 우리나라가 이런 이야기 많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단순히 우리나라의 대졸 학력자, 고학력자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학력이 높은 사람이 갈 만한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적 포용 역량에 바탕한 평생학습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혁신적 포용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그 OECD가 제시한 러닝 컴퍼스 2030, 그러니까 2030 그 교육 프로젝트에서 보면요. 교육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그 개인의 성공에서 공동체 전체의 웰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역량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된 능력이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논의되는 역량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역량이 어떤 사람이 가지는 지식이나 기능 이상을 넘어선, 그러니까 기능과 태도를 포함하는 복잡다단한 심리사회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복잡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역량의 패러다임도 개인의 성공을 강조하던 것에서 이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성공이라는 거, 웰빙이라는 거는 직업, 소득, 주거 등의 물리적,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건강,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연대,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요.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증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표 1의 혁신적 포용 역량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혁신적 포용 역량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변혁적 역량입니다. 이 변혁적 역량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책임의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습자가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의식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뱅크에서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는데요.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학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학습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달려 있고 이것은 학교 안과 밖 그리고 유치원에서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움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학습 체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적 포용 역량의 조건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혁신적 포용 역량이란 건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나 세계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지표, 건강, 웰빙, 사회정치적 참여 이런 사회적으로 이론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15페이지 보시면은 또한 두 번째로 혁신적 포용 역량은 광범위하게 이룬 것이어야 한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다양한 맥락에서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특정 소수에게만 수혜가 가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포용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표 보시면은 혁신적 포용 역량의 구성 요소에서 기존의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와 가치와 같은 측면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혁신적 포용적 역량 증진을 위한 학습 체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암과 삶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육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성, 유연성, 민주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학습하고 상황에 맞는 학습, 이러한 학습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역량 중심의 교육이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및 개인의 전문성 발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 인지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학습자의 참여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필연적이고요. 그래서 학습 주제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따라서 교사나 교수자의 그 역량이 굉장히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수행 평가와 같은 이런 역량 평가,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전문성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종 사태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역량 평가가 실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저신뢰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그 요소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타당도 높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도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평생학습사를 위해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평생학습은 결론적으로 혁신적 포용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학습자의 협력적 자기주도성 함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위에 두면서 책임감 있게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8페이지에 혁신적 포용 성장을 이끄는 평생학습사의 원칙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덴마크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런 포용적 학습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좀 쭉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점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두
두 가지 원칙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 제도 개혁을 위한 혁신과 포용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제도적 혁신, 제도적 개선을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민적 권리로서, 그러니까 덴마크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을 봤더니 시민적 권리로서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은 교육이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 전체가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미래 사회의 다양한 맥락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제문의 결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생의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 구상에서 저는 평생학습권, 뭐 여러 가지 모듈의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평생학습권을 도입하는 거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증진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역량 개발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런 학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교육 휴가권 같은 것들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유럽의 사례에서는 고등교육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선 취업한 한 다음 후진학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 제도가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그 누구에게나 평생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사회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업하면은 그 사회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업하기 전에 사회가 도움을 준다, 예방적 조치라는 그런 예방적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든 시민에게 제2의 기회를, 세컨 찬스를 보장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시민의 출생 배경과 무관하게 출발선상의 자본을 함께 제공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전생의 학습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 평생학습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 우리나라 평생역량개발 체제의 중심은 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번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14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특고직이나 비전형 노동자들은 그 직업역량개발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특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하는 경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입률은 극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유급 휴가훈련이 있지만 이거는 그 시민의 권리로서는 보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인데요, 현재는. 그래서 이게 교육훈련에 대한 권리조차 이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으로 이런 학습 휴가권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5항에 그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균등하게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평생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거를 좀 법 개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화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게 불확실성이다. 이 말씀이 아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역량 기반 평생 학습 사회에 한 명의 어른도 놓치지 않겠다. 예전에 저희가 그 초중등에서 그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NCLB였는데 이번에는 그 한 명의 어른도 놓치지 않는 그런 거 평생 학습법권 보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헌법 개정까지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굉장히 논의의 폭이라든지 앞으로 토론하실 분들의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짧은 시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마 더 귀한 말씀들은 토론을 통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2, 기후위기 탈탄소 시대 인재 육성 일자리 전환 방안에 관련되어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님의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탈탄소 사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탄소 중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재 육성 일자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트는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몇몇 국책 연구 기관이나 또는 지자체, 노동조합에서도 올해 처음 이제 관련한 연구를 좀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발표드릴 것은 하나의 좀 결론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중점적으로 연구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좀 실론적인 형태의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뭐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사실 이후 구체적으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되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지금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미국, 현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 각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현재 가장 큰 현재 쟁점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2015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정을 이제 하게 된 주요한 이제 원동력이 됐는데요. 과거에 97년도에 교토에서 열렸었던 교토 의정서에서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논의들을 했다면 파리 협정에서 진행된 것은 약 190여 개국 정도 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는 본격적인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도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태가 된다면 그 금세기 말에 4.7도에서 5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파국적인 형태의 굉장히 큰 기후 재난, 기상 이변들이 생길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사는 어떤 기후 위기 재난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현재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요.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는 에너지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파트 중에서도 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거나 또는 도로 수송 이런 파트에서 전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토지 이용, 농업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이자라고 논의를 한다면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각각의 파트에서 파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겠고,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석탄, 그리고 도로, 수송, 그리고 관련한 석유화학, 기계 이런 쪽 파트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협정에서 잡고 있는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1.5도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IPCC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도 대비 45%까지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소위 얘기하는 탄소 중립 상태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사실상 지금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급격한 형태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 변화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고 최근 이제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 30년 동안 이 준비를 계속 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늘고 있는, 현재도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 큰 차이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OECD 국가 중에서 5위의 배출 기록을 갖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양 중에 전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력 생산 파트입니다. 공공전기 및 열 생산 파트고요. 현재 한 37%가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40%가 석탄 화력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철강 생산품은 전부 다 수출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도로, 수송, 화학, 가정 이런 파트들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앞으로 30년 동안 모두 다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아마도 제일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전력 부분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2050년도 탄소 중립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다른 나라 중국의 경우에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일본도 2050년 다른 나라들도 그에 걸맞는 정도의 빠른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해외의 추세는 2050년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을 더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2030년 또는 35년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는 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더 본격적인 전환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까지 이런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잡았었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지키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형태였고 그래서 최근 기후 악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핵심은 저는 이제 이외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을 수반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산업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기에는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하고 가장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파트, 두 개 파트를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와 그리고 자동차 업계입니다. 이 두 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산업적인 어떤 그 파급력도 굉장히 큰 파트입니다. 이미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벨기에가 2016년도에 유럽에서 최초로 석탄 화력을 종식을 선언을 했고요. 국가마다 다릅니다만은 2030년도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종식하는 것으로 이미 선언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별로는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77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7기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보통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가 한 4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좌초자산으로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 또는 이와 연관맺고 있는 지역사회 인근에 있는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변화들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일본이 지금 2030년도 중반부터는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30년, 40년도에 관련해서 관련한 법들이 지금 이제 마련됐고, 이것은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차종의 변화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경우에 부품의 수가 줄기 때문에 일자리의 개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차를 팔다가 저런 차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 엔진이라든가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품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 관련한 산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확산하면서 도로교통 정책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녹색교통,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내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자동차 판매량과 등록 대수가 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그것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펼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의 생산 대수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실가스 문제에서 이후 교육과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제에서 이 소득과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그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영국의 옥스팜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득의 1%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제일 위에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약 15%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 10%까지 늘렸을 때 전 세계 소득의 10%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이 52% 정도,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은 뭐 조금만 유추해 보면은 아마 당연히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더 소득이 많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소득이 적고 또는 굉장히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 자기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자기의 삶의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정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안 하고 공정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사실 어차피 영어로 하면 just transition입니다. 두 개는 동일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들이 되면서 전체 유럽 그린딜 계획에서도 전체 비용의 한 10% 정도를 지역사회와 노동자 그리고 관련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럽 전체의 석탄 광산이나 석탄 이제 화력 발전소들의 일자리 개수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련한 이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논의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지도는 사실 국책기관이나 연구소에서 해놓은 게 아니고 어느 언론에서 이 관련해서 비슷한 것을 조사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지자체의 세수가 그런 것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들을 지도로 이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의 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현재 어느 지역이 얼마나 현재 이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되어줘야 된다. 실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관련한 계획을 추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 기아라든가 또는 이제 관련한 큰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와 영향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자동차 업계 특성상 1차, 2차, 3차로 내려가는 이제 여러 가지 하청 이 구조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 전체 일자리의 개수는 늘게 된다.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전환의 일자리는 늘게 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일자리가 내 일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후에 집중적으로 몇몇 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좌초 자산으로서 변하게 될 겁니다. 즉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거고, 특히 7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건설 공사를 좀 중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좀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관련한 법적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 과제로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자리 변화에서 저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석탄 화력 발전소에 있는 일자리들은 다양한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나와 있는 실태 조사는 발전 5사 합쳐서 정규직 간접고용 합쳐서 한 17,000명 정도, 외주 포함해 외주만 띄워본다면 약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연령대, 그 직종, 그리고 이제 거주 지역들 이렇게 좀 세분화시키기 위한 게 필요하겠고요. 이것은 이제 공기업 단위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 석탄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실태 조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자연 감소분과 그리고 신규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해외에서 연구들은 앞서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일자리 등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나온 것 중에서 국제노동기구가 관련해서 연구한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이제 중남미 쪽의 데이터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탄소 순배출을 제로,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일자리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또는 이제 관련한 임업, 건설, 제조 이런 쪽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큰 틀에서는 앞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일자리와 늘어날 일자리를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늘어나는 일자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육류와 유제품 사용을 줄이는 식상을 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에 또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은 단순하게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줄어드는 것의 일자리를 다른 쪽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엔진을 조립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지겠지만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그것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간 부분, 정부, 노동조합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라든가 다양하게 탄소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곳에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 부분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만 좀 피해가겠다 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재 글로벌한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전환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런 형태의 원칙을 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이 다르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종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안 되어준다면은 저는 이들이 탄소 중립으로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또 하나의 역할들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건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보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이제 원칙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들 속에 보면은 나와 있긴 한데요. 굉장히 뭐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선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관련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만큼이나 지역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발전소가 없어지게 되면 발전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식당도 일할 굉장히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된 형태의 관련한 전환에 대한 고민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석탄과 또는 지금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관련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방향 관련해서 큰 틀만 몇 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되겠고요. 저는 이후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런 전환의 속도나 방향을 늦추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부터 왜 이런 탄소 중립 시대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더 허심탄회하게 계획을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큰 틀의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그 각각의 업종이 갖고 있었던 노동 조건이나 노동 계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내가 지금은 석탄을 옮기고 일을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만은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제 각각의 일자리들을 나누는 것들과 함께 기존의 노동 조건과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다양한 하청 문제, 저임금 문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유사한 직종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전소에는 전기, 토목 내지는 뭐 기계, 수질, 다른 직종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연령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젊고 새로운 또 교육 기회들이 주어진다면은 다른 직종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제한들을 하는 좀 다양한 형태의 제한들이 이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 마무리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전환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차가 이제 이 승용차 내지는 용달차로 바뀌었던 것처럼 계속 몇십 년 단위로 한 번씩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개인이 그냥 그런 과정에서 적응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들을 제시할 것인지를 만들어 줄 때만 저는 탄소 중립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탈탄소 시대, 인재 육성 일자리 전환 방안에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노동시장의 노동 인력
분들에 대한 그 평생 학습에 관련된 내용도 앞 분야의 그 주제하고도 그 상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연구도 많지 않고 그 선행적인 그 사례들도 많지 않아서 실온적 연구란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된 자료라든지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그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앞으로 아마 이 주제에 대한 그 지속적인 논의에 크게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이 사회자의 최종적인 그 목표가 제 시간 내에 이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 뒤로 좀 시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자 네 분께는 각각 10분을 드렸었는데, 아마 가능하시면은 한 7분 내외에서 그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그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그 운영을 저도 이렇게 그 사이버로 사회를 보는 게 그 흔치 않은 경우고, 또 주변에 이렇게 그 다 자리에서 모이면은 소개도 하고 인사 말씀도 드리고 이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당황을 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본인 그 말씀드리면은 간략한 소개와 함께 본인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안내지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중 교수입니다. 제가 그 스크린 공유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경화 박사님하고 이제 이지연 선생님하고 이제 발표 내용 중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환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좀 토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또 저출산 고령화, 한국 사회 아주 큰 문제로 최근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양극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주요 원인이죠. 감염병 확산이나 또 기후의 변화 등 우리 삶의 조건을 이제 불확실성 속으로 내모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속 가능성이나 상호 의존성, 또 포용 같은 것들이 새로운 사회 가치로 대응하는 가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와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학교 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가 18세기 공장제 생산 경제나 또 근대 국민국가 출현,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 변화에 이 교육 체제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 체제가 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게 사실상의 형편이고, 오히려 학교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교육 체제 안에서 이런 학령기의 학교 학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전생의 평생학습 패러다임에 기초해 교육 체제를 새로 짜자, 그렇게 해야 복지, 노동, 문화, 자치, 분권 등 여러 사회 정책의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역량을 신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회의 질, 또 개인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생학습이 보장되는 사회는 개인 간의 줄 세우기 선별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영을 목적으로 생애 어느 시점이든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또 어디에서 학습한 것이든 간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무엇보다 재정 확대가 절실합니다. 최근에 집권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뉴딜에 평생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온국민 평생장학금 정책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작업이 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생학습 사회의 법적 기초라는 헌법의 개정과 또 교육관비법 전반에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오늘 토론으로 좀 지금 현행 헌법의 31조를 어떻게 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의 대부분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31조 교육 관련 조항은 1980년도에 제정된 5공화국 헌법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에 민주화 운동 통해서 전개된 한국 사회의 큰 변화 중에 이제 교육계의 변화는 95년도 5.31 교육개혁이 잘 포용하고 그 5.31 교육개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5.31 교육개혁 이후에 전개된 교육의 논의들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2000년대의 사회 변화와 또 미래의 어떤 한국 사회 지향들을 헌법에 좀 가치 지향적으로 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행 헌법 31조의 교육 관련된 조항입니다. 6개인데요. 이 조항들을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 개정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조항을 좀 수정해서 소질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라는 것, 교육권 일반은 사실은 국민이 학습에 참여할 권리, 또 학습할 권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이경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학습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와 소질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좀 헌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능력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서 차별받지 않는다와 거의 동일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좀 헌법적 가치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본법 4조에서 조금 변경된 게 있다면 그 교육기본법에 경제적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경제적 능력이라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그 국민의 권리, 교육에 참여할 권리까지 국가가 좀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헌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경화 박사님의 그 평생 학습권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그 이 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이신 강 교수님께서 그 개정 방향이라든지 그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이윤식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위원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론문을 작성하는 시기와 그 발제문을 전달받는 사이에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 이경화 박사님 교육 분야 그리고 이현석 위원님 그 기후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그 민족적 수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해서 이제 통일 전문 인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우리의 수권입니다. 그랬는데 이 수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교류 협력은 조금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서 통일 준비나 통일 정책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보는 건 한 3가지 차원 정도로 봅니다. 남북 간 차원, 국내적 역량 강화 차원, 그 다음에 통일 외교 강화 차원인데 남북 관계가 현재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적 역량 강화와 통일 외교 역량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상기 차원을 놓고 볼 때 이 통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내적 역량 강화 부분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 역량 강화에는 이제 한 크게 4가지 정도의 부문에서 이제 개별 성과와 부문 간의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이제 조화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4가지 부문은 첫 번째로 이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엇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나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통일을 하기 전에 가져야 될 그 법 제도의 완비, 뭐 아니면은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분야에 통일 전문 인력의 양성이나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과제인 한반도 통일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통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정부안 어디에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통일 전문 인력 소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예측 같은 것들도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해서 통일 전문 인력의 수요 예측부터 양성 및 활용에 이르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는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각 정책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 뭐 이경하 교수님 교육 분야 발표해 주셨고, 이현석 위원님 저기 기후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통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통일 전문 인력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생각할 때 통일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통일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통일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거나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유형구분은 시기별로 좀 통일 전문 인력 수요를 한 3단계 정도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통일 준비기,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 뭐 남북 교류 협력도 있을 수 있고 화해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통일 전 단계,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 직후 단계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고 보다는 통일이 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소요되는 많은 자원과 뭐 자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통일 직후 단계로 구분해 보았고,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제도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 단계, 국가 통합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이 시기별로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소요 인력의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현장 실무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핵심 정책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 공공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 프로그램의 그 개발 방향을 조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통일 국가 초기 3년 내에 제도 통합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통일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 준비 단계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남북 교류 협력 전문 인력 양성도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 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통일 교육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통일 전담 행정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야별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일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대북 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 4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각 분야별로는 조금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요거는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 한반도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통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 준비가 지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회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통일 인식 조사를 해보게 되면 한 10명 중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랬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통일을 원하는지, 그리고 통일 비용은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의견도 분분할 뿐더러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그 확산도 필요하겠고 정책적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통일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는 통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게 우선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초반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통일교육원의 기능 확대 재편, 통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확보, 후속 조치가 조금 따라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의 승원인 통일은 여야를 뛰어넘는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의 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대응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식 의원님께서는 그 앞 두 분의 그 발제에 더해서 다음 세대의 그 통일에 관련된 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모두의 불확성 시대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오늘 그 이 공동 세미나도 그 방송 사고에 의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별히 그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그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 고광용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 특히 이경화 연구위원님이 써주신 발제문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그 이경화 연구위원님이 얘기하지 않으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제안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들어가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현석 본부장님은 저희 정의당 본부장님이시기도 하시고 해서 달리 이견도 없고 완전히 동의하면서 저희 식구라서 그다지 코멘트나 이런 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발제문에 대해서 미래사회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요체로 한다는 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4차 산업의 핵심은 기술 변화인데 기술 변화에 적응하냐 못하냐의 차이에서 불평등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차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 역량 기반 평생학습 사회 필요성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와 그 노동 문제, 또 이 장시간 노동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들은 정의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바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일자리가 또 갑자기 잃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불안전 노동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재직무교육이나 재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별로 없죠. 그런 맥락에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량 기반 평생학습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또 혁신적 포용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사의 원칙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고요. 특히 학습 휴가권 보장이랄지 변혁적 역량의 제고, 그다음에 평생고용 보장 예방적 조치의 사회정책적 관점에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개인적인 견해들을 좀 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막상 하신 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여러분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핵심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여러 핵심 4가지 기술인데 이 기술이 특히 인공지능 중심으로 발달을 했을 때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동을 대체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늘어날수록 인간이 그 단순 반복의 노동 행위뿐만 아니라 사무행정 또는 고숙련에 해당되는 그 전문직 일자리, 뭐 회계 업무나 세무 업무까지도 사실 대체가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그 기술적 발전이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두뇌를 활용한 그 전문적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감소할 겁니다. 기존의 일자리는. 근데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기존의 기술 변화 1차에서 2차, 2차, 3차, 3차, 4차 넘어갈 때 일자리 그만큼 감소되는 일자리가 있지만 또 기술 변화나 혁신의 영향에 따라서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분야도 있어요.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와 재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게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아까 뭐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 차원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도중에 30대, 40대, 50대 얼마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가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제2의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평생 교육은 중요성은 커지게 되겠죠.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일자리 아까 늘어난다는데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플랫폼 노동도 플랫폼 산업도 커지고 하지만은 이 양진의 어떤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의 그 고용 단절이 빈번한 불안정한 고용 관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나 또 서비스 일자리의 양질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 직업능력개발연구원의 그 김상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저급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 양극화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런 일자리 파괴와 창출이 사회 경제적 어떤 조정, 뭐 기업들도 힘들 거고 노동자가 제일 힘들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이나 직업교육 훈련 정책, 노동시장 정책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래서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 교육 필요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도 이 평생 교육이 제일 중요한 어떤 해법이라고 봅니다. 이 기술 변화나 무한 변화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안한 게 SE 모델이라고 사회 그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해서 사회 뭐 정서, 감정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기초 문해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도전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이나 갑자기 도전 상황에 있을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화에 대처하는 인성이나 자질 이런 3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그런 점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내 학자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교육의 미래 방향은 크게 요체로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덕목과 창의적 역량, 두 번째는 노동과 민주시민 교육과 비판 능력, 세 번째는 이 변화하는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여러 가지 변화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력을 높이고 생존력을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뭐 학력이나 이런 사회라면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활용한 역량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회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낙오되지 않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하면서 또 그 저질의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게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른 성인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생직업의 재구성 방향은 제가 짧게 5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교육인데요. 지금 그 유수 대학들이나 이런 데 인문학 교육이나 교양대학을 만들어내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하고 또 이거를 성인에게까지 좀 열려져야 되고요. 또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되게 제한적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무쿠 같은 그 대중에게 공개하는 여러 가지 무료 강좌나 이런 것들, 또 개인 학습 계좌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언제든지 재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특히 교양 시스템에서 일단 받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노동과 민주시민 교육인데, 저희 정의당도 그렇지만 노동권이 우리나라가 뭐 사실은 여전히 제약이고 협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사용주나 고용주에 비해서 열악하죠. 그런 측면에서 노동권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자기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한 뭐 딥러닝, 머신러닝, 그다음에 뭐 요즘 유명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템 교육이랄지 창의 융합적인 기초 과학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거를 배운 사람이 일자리로 매칭이 될 수 있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야 되고, 특히 저는 지방에 있는 지방 뭐 고등학교 출신이나 대학 출신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4차 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도 이제 지자체의 어떤 테크노파크나 출연연 지역 조직 이들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한 직업 연계형 재직무 교육 및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그린니들 차원의 얘기도 하셨는데, 돌봄이나 이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 측면에서 그린니들과 사회 문제 해결형 일자리죠. 또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분야에서 평생교육 측면에 훈련이나 교육 시스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 산업 시대인데 가장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창직입니다. 우리가 창업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아직 사회 안전망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창업보다는 일단 창직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업이나 직무가 생길 거고, 그거를 직업으로 만들어내고 크리에이터가 하나 얘기겠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창직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직업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요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자격증이나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일자리로 연계되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 그게 평생교육의 틀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평생교육의 재구성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강용 연구 위원께서 이경화 박사님의 평생 학습 사회 평생교육 기본권 관련돼서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재구성 방안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노동시장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앞 분야에 같은 연구소의 일자리 전환 관련된 말씀은 가족주의 관련돼서 식구라고 그래서 말씀을 안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그런 공동체 가족주의는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경화 박사님의 연구에 한층 깊이를 더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강대중 교수님의 마지막 사망 이후의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 교수님. 사망은 최근에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에는 교육을 받게 할 자녀에게 이제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만 있고 교육에 참여할 부모의 권리가 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좀 제안을 하고요. 네 번째 조항이 의무교육 조항인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의무교육의 무상화 외에 국가가 국민의 평생에 걸쳐 학습에 참여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나 혹은 이제 보육비의 공적 지원, 또 직업 및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공적 지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재정 책임을 폭넓게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교육의 지방자치를 분명히 하고 또 논란이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그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관련해서 이게 시민적 권리를, 특히 교육 종사자의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개념으로 교육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 권력이나 사회 세력이 지배를 하려는 것을 좀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5번째, 6번째 조항은 뭐 지금 현행 그 헌법 조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6번째 조항에 평생교육 진흥의 의무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분명히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이제 지칭하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사회 분야에서 대응을 얘기할 때 대개는 인력의 문제, 또 일자리의 문제로 쉽게 접근을 합니다. 교육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런 일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또 이 대량 생산 경제로부터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로의 전환, 또 이 발전 중심의 어떤 사회 모델에서 뭔가 공유하고 같이 공존하는 사회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좀 우리 모두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수단이나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좀 어떻게 하면 가치롭게 만들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입법 작업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그 이경화 박사님의 그 헌법 개정에 관련되어서 보다 심도 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그 주요 내용들이 뭐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지방분권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 참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까지도 평생교육에 주민들의 평생 학습급 보장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이경화 박사님의 그 마지막 그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한 그런 그 심도 있는 그 제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저희 그 마지막 그 토론자로 모신 이용상 그 영남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의 이용상입니다. 저도 제 원고를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많은 그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적 발달 특징을 좀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모바일화라든가 5G 고도화, ICT 발달 등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모바일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을 즉시 이제 생산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그 5G 이제 고도화라든가 이제 상용화를 통해서 그 유통 속도가 이전과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기술 같은 경우는 융합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더 복잡 다단하게 그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발현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빠른 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을 이경화 이제 그 위원님께서는 그 혁신적 포용 역량에 기반한 평생 학습에서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지하다시피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시점하고 또 그러한 지식과 이제 기술을
적용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시간적 간극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은 더 이상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이 이들이 이제 사회 진출했을 당시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는, 유효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식 중심의 이제 교육에서 벗어나서 역량 중심의 이제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 토론에서 발표자분들의 이제 의견에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좀 방향성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단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피사나 팀스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로 항상 뉴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성인 취업자의 역량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의 교육이 학생들 성인의 어떤 역량 수준 발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방증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대학 교육까지는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취업한 이후에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통계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한국교육개발원 2019 한국 성인의 평생 학습 실태 통계를 살펴보면은 19세부터 79세 사이 성인 58.3%는 어떤 형태의 평생 학습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인 이후에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습 단절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성인들이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이제 그 시간 부족을 첫 번째 이제 이유로 이제 꼽으셨고, 또 많은 노동 시간을 또 이제 그 이유로 또 꼽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성인 학습자의 학습을 독려하고 또 이끌기 위해서 이 성인 학습자가 이제 평생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제 필요하겠고, 또 이런 그 법적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서 지금 발표자가 이제 제안하신 평생 학습권 도입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 또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합의를 시도하는 게 상당히 좀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교육 체제를 위한 평생 교육의 역할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발표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역량 수준이 높은 인력의 고용률이 이제 낮은 문제를 어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교육 체계가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 체계를 살펴보면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이제 그 전공이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이 4년간의 기간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이제 시점과 졸업할 때 시점 사이에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사회에서의 어떤 노동 수요와 그리고 또 공급 사이에 불일치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역량 수준이 높은 그 인력의 어떤 고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고등교육 체계를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생 교육의 어떤 그 대안적인 역할, 상부적인 역할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 체제를 통해서 어떤 경직성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그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복잡다단한 사회 변화는 어떤 역량의 다양성 부분하고도 또 연관돼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량의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고 이런 다양성에 기반한 어떤 다양한 인재를 존중하는 좀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 공정성에만 좀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다른 중요한 좀 교육적 가치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공정성을 가장한 회계성의 문제를 좀 회계성의 문제가 상당히 좀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바탕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조성이 상당히 좀 시급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탈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 체제 변화인데요. 2050년에 이제 탈탄소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에 대비한 어떤 교육 시스템의 이제 변화가 이제 급선무가 되겠고, 그럼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자의 육성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교원 양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급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상 교수님 멀리 대구에서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이용상 교수님께서는 교육 측정, 교육 평가 전문가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랜 동안 우리나라 입시를 관장해 오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인재 육성 방향까지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이경화 박사님이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완하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크게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20분 발표, 10분 토론으로 6분의 말씀을 듣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번 저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냥 행사 한번 열리면은 전부 그냥 모아가지고 짧게라도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상당히 원고 내용이라든지 말씀들의 폭을 생각했을 때 이걸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두 분 발표자님과 네 분 토론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발표자님, 토론자님 정말 고생하셨고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부 세션 관련되어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